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오늘 저녁에 외국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실문을 박차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맡고 있던 강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진짜 옛날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아, 이때 좀 격렬했어요. 대학가에서. 와, 달걀 먹는. 계란. 맞죠? 네. 밀가루 먹었다. 아이고야. 밀가루까지. 그 장면을 본 것 같은 장면. 이게 그 정원식 총리가 문교부 장관 시절에 뭘 했냐면 전교조 해체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교총 하나만 있었고 전교조는 이게 법의 노조, 그러니까 아예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가입했던 교사들을 다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10년이 넘어가지고 복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학생들, 거기에 항의했던 학생들은 다 또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의 주범이 이제 정원식이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겁니다. 왔는데 거기다 애들이 항의를 한다고 항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스승인데 교수로서 수업을 하는데 스승인데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질질질 끌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끌고 교문 밖까지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옛날에 그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이 막 날뛰던 이런 모습들을 연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운동권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돼요. 자, 그런데 전교조 문제랑 총리가 계란에 그 밀가루 범벅이 된 것 때문에 탈북하는 건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 뉴스 조선 TV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어릴 때 봤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이래요. 남한 주민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정부랑 싸운다고. 저런 씬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남한 주민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나와요.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모르고. 네.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줄 알죠. 근데 그때 던지는 계란에 충격받았죠. 왜요? 던지는 계란에 충격받았죠. 왜요? 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귀한 계란을 던지니까 저 사람 먹는 거 귀한 음식을 던지는 거예요. 저 사건이랑 아무 상관 없었네. 네, 그냥 계란에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계란을 던질 수가 있지? 북한 같으면 진짜 돌을 던져요. 역사라는 게 이상한 데서 실마리가 되는 거야, 사실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계란. 계란을 맞. 저 영상이 북한에 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때 90년 되면 벌써 권한행군이 시작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1차적으로 권한행군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귀했던 음식이 밀가루, 그다음에 계란이었어요. 근데 그걸 막 91년도인데 전 다 내리 들어서 아는 말이에요. 전 저때 애기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조선에서 시위를 하는데 사람 한 데다 계란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벗겨다가 기름에다 튀기면 튀김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91년도면 정말 사람들 막 굶어 죽어 나갈 때 사람 한 데다 덜 던지고 이자처럼 뭐 이래야 되는데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진다? 이거에 사람들은 벌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야, 저 얼마나 잘 살면 저기다 계란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북한의 유명한 영상이에요, 저게. 결정적으로 이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깨지게 되는 두 번째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만수대 언덕에서 땅을 치며 먹노와 사망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진짜 김일성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진짜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망을 보면서 아, 어쩌면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은 인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면서 그게 저희 세뇌가 풀리는 그때 14살이었는데 세뇌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북한의 그 대하사가 시작이 좀 서서히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 해산시는 그때 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는데 타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굉장히 역전을 많이 채웠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 아닌가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이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커지는 시기인데 그때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한 어떤 의문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반동의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결정적인 어떤 세 번째 영상. 그 세 번째 영상이 있어야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 영상은 우리 일상이에요. 이것도 일상이고 데일리 라이프. 그러니까 지금은 탈북민들이 한국 드라마, 한류 드라마를 보고 많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드를 보고 탈출한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네. 제가 국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TV가 나와요. 채널이 잡혀요. 네. 그래서 너무 화려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헷갈렸죠. 아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게 우리를 위한 세뇌를 시키기 위한 컨텐츠일까? 왜냐면 강 건너 보면 별로 아닌데. 그 강 건너에 있는 중국 그 마을보다도 그 산 너머에는 그 비하인드 그 산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그걸 학교에서도 맨날 응시를 했죠. 저 산 뒤에 뭐가 있을까? 현서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껏 TV를 돌려보시고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다 드셔보시고 야. 신세계를 경험하신 거예요. 자유. 그래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요. 가야죠. 일주일 정도 중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기 바로 그 전날 친척집 전화기 벨이 울립니다. 뚜루루루 받았어요. 누구냐면 바로 현서 씨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이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합니다. 현서야, 내 말 잘 들어라. 절대로 북한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하시다고. 문제가 생겼다. 문제? 아니 뭐 북한에서 문제가 그때가 언제였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일주일 있겠다고 갔던 게 거의 한 달 있었어요. 그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97년도. 엄마나 제일 어려울 때, 한창일 때. 제일 많이 죽을 때. 근데 그때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사연이냐면 북한에는 그 선거가 끼면은 인구 조사를 맞아요, 하죠. 인민반마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재수가 없이 아다리 안 맞게 제가 나가자마자 인구 조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에 빠지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맞아요. 그거에다가 소문이 저 집 누구가 국경을 건너서 중국에 무슨 어떤 경찰한테 시집 갔다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강을 건너는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데다가 우리 엄마는 함흥에 외가에 놀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중국에 갔다더라 막 퍼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던 거라서 그래서 엄마가 실종 신고를 가서 한 거예요. 일단 네, 실종 신고를 했는데 제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나타나면 그거 있잖아요.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제가 중국 갔다 왔다는 게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입으로. 그러면 저는 제 팔자가 안 좋아지죠. 출신 성분이. 제가 볼 땐 북한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나타나는 게 우리 가족한테도 저한테도 도움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엄마도 저도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난관을 극복하는 땜빵하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영원히 우리가 분단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호심 때문에 사실은 저 산 넘어 강 넘어 산 넘어 저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일주일만 보고 오겠다고
갔다가 지금 의도치 않게 이제 탈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못 가족과도 생이별이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잠깐 놀러 갈게라고 했을 땐 즐겁지만 이게 막상 못 들어가라고 하면 이게 마음부터 벌써 확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평화가 사라지면서 진짜 못 간다고 하는 그럼.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걸 더군다나 이제 10대의 나이에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철이 없으니까 북한 안 돌아가도 된다는 그 현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그 화려한 그 네온 사인을 매일 내가 경험을 해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많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몇 달을 지나니까 거의 1년 돼 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약간 그 삶에서 북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 동생 생각이 나면서 나 진짜 이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평생 이별이 되는 건가? 그때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 살면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면 북송되지 않으려면 제가 중국어를 마스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TV에 보면 지금도 그 자막이 있어요. 중국 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중국도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막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중국어 TV를 켜놓고 매일 앉아서 공부를 했죠, 제가. 독학으로. 네, 독학을 했었어요. 독학해서 나이도 어리니까 그 스폰지를 중국어를 굉장히 습득이 빨랐었죠. 빠르고 그다음에 중국 삼촌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살려면 너 북한 이름을 쓰면 위험하다. 이제부터 너는 채미란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갖고 삼촌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어요. 어린아이니까 모를 테니까 네. 어른이 먼저 이제. 여기 상황을 또 봅시다. 그 삼촌 입장 좀 생각해 봅시다. 왔는데 그냥 한 1, 2주 있다 가야 되는데 계속 있게 돼요. 안 가겠네. 심지어 이제 1년 넘어가. 부담스럽잖아요. 황당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삼촌이 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떼내려고. 요거 떼내려고. 궁금하다. 떼내려고. 그래서 그 삼촌의 지인 집에 뭐 좀 잘 괜찮게 사는 친구의 아들한테 그 저보다 4살, 5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아들과 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자기네끼리 잡아놨어요. 날짜까지 잡혔어요? 날짜까지 잡았고 근데 제가 그때 18, 뭐 19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아니 내가 결혼하려고 중국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집에서 국적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가짜로. 결혼 정년기에 어울리는 나이, 제 나이를 4살인가 5살 뿔커 왔더라고요. 올려서. 국적을 어. 샀구나. 가짜 결혼하려면 18세랑 결혼할 수 성분을 아예 없으니까 만들어. 20대 초반을 만들고 이름도 순양인데 지금 보면은 부모님한테 자기네 시댁한테 효도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순향자로 장순향. 거기서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장순향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그 국적을 보여주면서 주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요거 우리가 줄 거다. 아니 진짜 18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보이는 고3이야. 네, 고이 고3 정도 되는데 아니 그 상황만 놓고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는 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예 없었죠. 그 사람들은 일방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너는 앞으로 북한의 가족을 잊고 우리가 너의 가족이 돼줄게. 우리랑 같이 평생 살자 이러는 거예요. 날 감동시키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네랑 결혼하려고 여기 왔어? 아니지. 그때 이게 화가 반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탈출을 합니다. 두 번째 탈출. 북한에서 탈출, 이번에 두 번째 탈출을 해요. 무작정 친척집. 그나마 이제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잘 수 있었던 친척집인데 여길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심양에 서탑가라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가는 서탑가가. 예. 서탑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 동네에 그냥 거기를 택시 타고 갔어요. 제가 거기 가면은 언어가 되고 이게 취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맨땅에 헤딩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들에 보면 구인 광고가 그 창문에 이렇게 쫙 붙어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숙식 제공 이렇게 있더라고. 오전이죠. 최고죠. 집이 없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밥 한 끼밖에 안 되는 돈 40달러를 월 받으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반인가 11시 늦게 퇴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휴식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그런데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게. 나는 북한에서 경험 못 해본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남을 위해서 더 일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건 불법이지. 현대판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살감이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가 생겼어요. 뭐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브로커 비용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건 알았구나. 들어봐. 그걸 마련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아. 그게 내 최대의 목표가 됐고. 일도 고단하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낸다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아차하면 이제 북송될 위험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탈북민들 그 심양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심양이 유별했었어요. 탈북민 색출하는 데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중국말로 옌다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빗자루 쓸듯이 그냥 탈북민을 쓸어버렸어요. 저희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밤에 자다가 걔는 북한으로 북송됐거든요. 밤에 그냥 자다가 북송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중국에 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탈북자여서 그냥 걔는 북송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죠. 중국에서 저도 오래 살아봤지만 중국 동북 삼성 중에 탈북민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심양, 하나는 단동이에요. 나 몰랐었어. 이 2곳은 절대 가면 안 돼. 특히나 심양은 보이부 아지트라고 맞아요.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절대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서도 그 서탑은 특히나 더 한국인들이 많아서 더 아지트라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현서 씨가 사실은 신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던 거예요.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갑자기 현서 씨에게 2명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 공안이었어요. 어머 또. 그러더니 현서 씨에게 니짜오 순향?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현서 씨에게 순향이라고 물어보더니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어머나. 경찰서로 끌고 간 거죠. 경찰서요? 예, 현서 씨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도 잘하고 이제 좀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여유도 생겼어요. 뭐 자기 이제 중국어가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공안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I don't know. 지금까지도 저는 그 답을 몰라요.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네, 아는 근데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식당 그렇죠. 손님 아닐까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 따라 나갔죠. 근데 그 차 뒷좌석에 저를 태우고 경찰이 양 옆에 탔는데 그때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돌려다 보니까 제가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때 포기를 했고 나 이렇게 북한 들어가면 이제 나는 총살인가? 그다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특별 검열 기간이었잖아요. 한 몇십 명이 빽빽히 콩나물처럼 유치장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 곧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저를 데리고 2층 그 대회의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앞에 이미 그 경찰 간부같이 생긴 분이 3명이 앉아 있고 나머지 그 등급이 낮은 경찰들은 쭉 벽면에 이렇게 기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기억은 나는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속에 저는 지금 혼자 이렇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었죠. 굉장히 정말 떨렸는데 너무 떨려서 제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아우죠.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저 사람들이 내 심장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떨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정말 최대한 그 진짜 가슴을 누르면서 연기를 했죠. 아유. 긴장하지 않은 척.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번호를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장순영 그 국적을 보여줬고 외웠다. 결혼하려고 네, 같이 했던, 만들었던 네, 가짜 신분증. 그거. 이게 기억이 그걸 나요. 기억은 안 나요. 기억났어요. 제가 암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오. 그게 그걸 제가 초능력이죠, 이야기했어요. 오. 그러니까 주소를 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도 어디 저 멀리 뭐 연변인지 길림자 어디 멀리 주소였어요. 주소를 불러줬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불러 이러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요즘 집에 전화번호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 벌려고 다 한국에 가서 집에 지금 사람이 비어서 전화가 없습니다 이랬죠. 통화를 하면 안 되니까.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먹혔던 이유는 요즘 같으면 안 먹혀요. 중국이 전산화 시스템이 되기 다돼 있죠. 전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안 돼. 요즘은 그때 컴퓨터에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타이핑만 하면 그냥 끝나요. 이게 없지, 게임 오버지. 없죠. 그때는 없었던 맞아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구나. 네. 그래서 나한테 신문을 갖고 오더라고요. 중국 신문. 중국 신문. 중국 신문. 이렇게 기사 한 꼭지를 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잘 읽지. 읽었더니 이제는 자기네가 하는 말을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하는 말을 받아서 쓰래요. 대박이다. 그래서 하는 말을 받아서 제가 썼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북한에서는 그 한문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문 수업이 있어. 있죠. 제가 그 한문 수업에서 제가 그 탈북할 운명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교에서 제가 1등이었어요. 네? 한자를 또 잘해. 정말 원탑이었어요. 한자 수업에서. 그 캘리그래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받아쓰라고 했던 경찰이 부르는 걸 썼을 때 중국인 실제 중국 사람이 필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 중국에 아직도 문맹률이 중국은 높아요. 맞죠, 농촌 맞죠. 애들은 말은 해도 쓰는 거 읽는 걸 잘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북한 애가 이걸 한다? 이게 말이 안 돼.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김일성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어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지. 여기서 내가 김일성이 누구예요? 이랬지. 김일성. 순발력. 나 같으면 나왔을 것 김일성 같아. 장군님이 누구예요? 해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수령님을 왜 찾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 탈북자 조사를 많이 했던 그럼 사람들이에요. 선수야.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멘탈을 잡고 있었죠. 정말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정확히 저는 몇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몇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렇죠. 긴 아우 시간이었어요. 이건 지금 듣는 저도 손에 땀이 나는데. 근데 그 한 경찰 간부가 옆에 경찰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귓속말로. 야, 이 제보 잘못된 제보야. 이래. 쟤 탈북자가 아니야. 누가 신고한 거는.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대도시 상해로 가자. 상해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자. 새로운 탈출이네 또. 자, 그렇게 2002년 심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서 씨가 새로운 도시 상하이로 거주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럼요. 다 겪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현서 씨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때부터 또 한 번 현서 씨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서 씨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거를 신분증? 이구나. 가짜 신분증. 국민증이 진짜 뭐예요? 진짜 실제 중국 신분증을 구입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박선자라는 이름으로 엄마. 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박선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진은 이제 당시 현서 씨의 사진으로 바뀌신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보면 정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홀로그램도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해요? 돈 주고 다 산 거죠. 그때 돈 주고. 그때는 좀 가능했어요. 예. 그게 2002년 지금 때? 신분증을 돈 주고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저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합법 신분증이에요. 위조는 위조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2016년도까지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 있었어요.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둘째, 셋째는 출생 신고가 안 돼요. 맞아. 그 출생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못 가요. 네. 근데 얘들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이 둘째, 셋째를 위해 가지고 뭐 불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신분증을 사가지고 약간 얼굴 사진 가리를 또 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저게 중국 전체적으로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신분증 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그럼요. 저희도 근데 사기도 힘든 거예요? 못 엄청 샀어요. 비싸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구입을 하기가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분증 파는 사람이랑 연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난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루트를 이렇게 짠 거예요. 일단 상하이에서 일단 최종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에요. 근데 상하이에서 경유지로 인천을 택한 다음에 방콕 갔다가 다시 인천 갔다가 상하이로 가는 티켓을 끊은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탈북 루트가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런 티켓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이제 확실히 한 특이하다. 4시간이나 5시간까지 가는 거리를 뭐 12시간이나 16시간 걸쳐서 이제 맞아요. 가게 되는 티켓 가격은 싼 건 있어, 알겠는데 있어요. 이거 출국할 때 괜찮았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의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 능력은 절대 비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태국 비자를 받아서 인천공항 경유하는 비행기 티켓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국 테리토리만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굳이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용을 했던 거예요. 비상해. 근데 대신에 이게 상해 포동공항에서 이 루트가 과연 통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동공항에 전화를 해요. 나는 조선족 국적인데 지금 인천을 경유한 방콕이 목적이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포동공항에서 이걸 허락을 해주냐, 그렇게 출국할 때 도장 스탬프를 찍어주냐,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냐,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대신에 당신이 우리 이미그레이션을 설득을 잘해야 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루트를 왜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선족은 좀 민감해요. 한국 갔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족 신분이라서 이걸 우리를 설득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들었잖아요. 아싸. 그러면 제가 중국에 갖고 있던 모든 합법적인 서류, 뭐 중국 후커벌, 상해, 운전면허증, 상해는 또 상해 거주증이란 게 따로 있어요. 상해 거주증, 중국 그 신분증, 그다음에 또 중국은 대만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대만 통행증, 대만 여권이 따로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 5개를 다 끌어안고 제가 상해 푸둥공항을 나간 거예요. 증명서는 다 가지고. 다 안고 합법적인 서류를 안고 나는 탈북자가 아니야. 나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생각외로 너무 서류를 완벽한 걸 갖고 나가니까 공항에서 그냥 몇 마디 말 안 시키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주고. 그러네. 완벽하게 갖고 갔으니까 중국말도 잘하지. 달라. 그거 상해 거주증까지 있는 사람이잖아. 상해 대도시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1시간 남았던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분 몇 초가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럼요. 그게 왜냐면 그 앉아있는 동안에 공항 경찰이 와서 나를 끌고 갈까 봐. 그렇지. 그다음에 또 비행기에 드디어 탔는데도 중국 공안이 우리가 잘못 너를 오판해서 너 북한 사람이잖아 막 이렇게 끌고 나갈까 봐. 늘 사무소로 가고 거기 들어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딱 그 용어로. 딱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게 그 아저씨 공항 직원이 그분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으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응대를.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국정원 직원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008년도. 2008년도. 네, 제가 2008년 1월 4일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단 2시간 만에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공화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고 순탄하게 아주 빨리 한국 땅을 밟은 것처럼 보였는데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이 지금부터 현서 씨에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난관? 자, 국정원 직원이 왔는데 아니 다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 공항에는 상주하는 국정원 직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상주 국정원 직원과 공항 관계자 이렇게 모두 3명이 나온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3명이 나오더니 이렇게 휴대용 레이저인가 봐. 되게 작아요. 그걸 갖고 제가 갖고 온 서류들을 다 레이저로 스캔을 하더라고요. 다 보더니 자기네끼리 그 눈치를 이런 눈치. 다 진짜잖아. 진짜. 이게 위조면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원본을 다 진짜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탈북민인 걸 안 믿었구나. 네. 그러니까 눈치가 야 탈북자 아니야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중국 조선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탈북자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온 중국 사람으로 알죠. 한적도 많이 오고. 네. 그러네. 안 믿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너무 완벽해서. 그 오해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라도 현서 씨가 중국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그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안 삼고 상해로 가는 다음 비행기에 정말 고스란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도 탈북자라고 우기면 우리 조사기관에서 조사하고 현서 씨 진짜 신분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되시는 거 알죠? 정확히 딱 이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 사람이랑 들통이 나면은 외국인 감옥에 일단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내다가 중국 감옥으로 진짜 추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국인이면 상관없어요. 중국 감옥 보내줘도.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제 진짜 신분이 들통이 나죠. 야 이거 그러면 그때 진짜 저는 북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너무 거예요. 심각하죠. 한국까지. 저는 지금 이거 웃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벌써 제가 중국에서 십몇 년 동안 살면서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외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나 탈북자야 이러는데 그때는 진짜 뭐 혈액형 테스트라도 해서 뭐 블러드 테스트 이런 거 해서라도 탈북자 신분을 밝혀낼 수 있으면 마음이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저는 탈북자가 맞으니까 무조건 저는 조사해 주십시오 했어요. 제가 그때 다른 탈북민들보다도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 독방이라고 있잖아요. 국정원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위성으로 북한 지도를 내려다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군부대, 우리 아빠가 옮겨 다녔던 군부대 지도를 제가 손으로 그렸어요. 여기는 뭐 중대장실, 뭐 심지어 여기는 어디 화장실까지도 그리고 여기는 주방까지도 그리고 그걸 다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더라고요. 기억이세요? 나중에 그 국정원 선생님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보통 조사 끝나면 국정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먼저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운터 사인을 하잖아요. 제가 잽싸게 사인했죠. 그분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러면 탈북자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이제 데리고 오고 싶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게 사실 무슨 수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가족 데려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정체성 혼란을 너무 심하게 겪었어요. 그게 우리는 진짜 지구상에서 유일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에 사는 그 어떤 외국인보다 제가 탈북민인 제가 더 외국인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난 정체성 혼란 심하게 겪고 또 언어의 장벽이 없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여기 와서 겪었어요. 미국 외래어를 너무 쓰니까 영어 외래어를 쓰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극장에 갔는데 메뉴를 봤는데 코카콜라, 팝콘, 나초 제가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오징어 구이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조선말을 읽고 있는데 저 뜻을 모르잖아요. 그때 굉장히 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해로 다시 돌아갈까? 여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 1, 2년을 그렇게 모두가 겪을 거예요. 저도 그 시기를 겪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여기에 모셔오면은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지상낙원이란 건 알아요. 그냥 제 스스로 정체성 혼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엄마 동생한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잘 정착하려면 가족을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우리 가족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오다 잡힐 수도 있고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형제 7명이 있으니까 다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현서 씨가 중국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해산시 코앞인 중국 장백현까지 현서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이랬어요. 현서 씨가 워낙 중국어를 잘하니까 일단 쿤밍 지역까지는 현서 씨가 직접 중국어로 가이드를 해서 직접 가족들을 데리고 저 쿤밍까지 데리고 온다. 그리고 쿤밍에서부터 중국을 벗어나 제3국을 갈 때는 이 브로커를 써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탈북시킨다. 다행히 현서 씨가 상해에서 일했을 때 상해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족들의 탈북 비용을 대면 되겠다라는 계산까지 마친 채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내 가족을 만나자. 어디로 갑니까? 제가 11년 전에 탈북했던 강을 건넜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탈출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요. 국경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데 가족이 건너왔었어요. 새까만 밤에 건너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반가워요. 11년 만에 얼굴 봤는데 정말 부둥켜 안고 싶은데 그걸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변방 부대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는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호텔로 옮겼다가 그때가 중국이 60돌 되는 국경절인가?
그런 날이었어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검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운이 안 좋게 그 60도에 꺾이는 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길에 그냥 경찰 군인들이 쭉 깔린 거예요. 국경에. 제가 시기를 너무 잘못 잡고 들어갔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층짜리 버스 장백현에서 심양으로 가는 장거리 2층 버스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빨리 심양으로 떠나자. 그 버스 출발해서 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문소는 1시간 후에 있거든요 그 검문소가. 근데 버스 출발해서 가다가 제가 어쩌면 이제는 이 북한 땅이 내가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겠구나. 가족까지 다 뽑으니까 더 이상 제가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북한 사진을 담고 있었어 동영상으로. 이거 내가 찍었던 거. 현서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죠 이게. 버스 안에서. 네, 버스 안에서. 회장님이 낚여잖아. 대박. 지금 해산이에요? 강 건너가? 네, 네. 쭉 이렇게 찍다가 한 5분 안 됐을 때 갑자기 버스가 서는 거야. 버스 멈추는 거예요? 안 돼. 뭐지? 수많은 데가 아니야. 긴장했겠다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버스에서 현서 씨가 이 향수에 젖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찍고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버스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총을 맨 군인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승객들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현서 씨에게 든 거죠. 때마침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았던 터라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밖을 내다봤죠. 버스가 설 도로가 아닌데 여기가 보니까 그건 경찰이 아니고 중국 변방 군인들이 외지로 나가는 도로를 군용 지프로 다 차단을 했더라고요. 차단을 하고 임시 검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군용 차들이 여러 대 있고 군인들이 무기 들고 쫙 서 있고 한 명이 버스에 탄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총을 메고 올라와서 개개인당 눈을 맞춰요. 약간 느낌이 쎄하면 거기 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동생이 문제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버스에 승객 몇십 명이 있었는데 다 아줌마인 거예요. 유일한 남자가 제 동생이 하나인 거예요. 남동생 있잖아요. 너무 튄다. 버스 운전기사 다음으로 걔가 하나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동생 우리 좌석을 맨 뒷칸 버스 맨 뒷줄에 세 줄을 쪼로니 이렇게 티켓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긴장하니까 눈 감고 자는 척 한 거예요. 그게 침대 버스니까 자는 척 했는데 표적이 된 거예요. 제가 느끼잖아요. 그 군인이 다른 데도 안 봐요. 딱 제 동생만 응시해서 보면서 저 버스 앞에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는데 사람이 너무 긴장함이 있잖아요. 뇌가 안 돌아가요, 제가. 네. 뇌가 안 돌아가고 몸이 얼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모면하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제가. 군인이 거의 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냥 모르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층에서 훅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니까 군인 앞에 제가 뚝 떨어졌거든요. 뚝 뛰어내리면서 제가 보니까 제 손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군인 얼굴에 갖다가 대고 막 셔터를 눌렀죠. 엄청 눌렀어요. 동생한테 집중되어 있는 그걸 나 쪽으로 시선을 끄게 하려고. 놀랬겠는데. 그렇게 찍고 밖에 있는 그 군용 지프차 그걸 막 찍었어요. 그때 군인이 소리를 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중국말로 야 너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거 불법인 거 몰라 이러는 거야. 중국말로 웃으면서 너 화내지 마. 부여성치라 부여성치라.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 이러면서 내가 삭제하면 되지. 이것 봐 삭제하면 다 삭제를 했어. 그러면 온몸으로 제가 진짜 연기를 쇼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하니까 내가 너무 오버 리액션을 하니까 그 군인이 저보다 좀 몇 살 어려 보였어요. 그때 당시. 걔가 오히려 긴장한 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오버 리액션을 하니까 왜냐면 그 주위에 그 승객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우리 둘을 다 쳐다보는 거야. 그 군인이 오히려 멋쓰게진 거야. 그러더니 걔가 나 빨리 다 삭제하더니 휙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이 그때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그 문이 닫히잖아요. 버스 문이 쫙 닫히는데 그때 안도했죠. 문이 또 닫혔잖아요. 아 그러네. 문이 닫혔잖아요. 뭐 위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베이징 부근을 지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모든 이제 승객의 신분증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안에게 넘겨줬어요. 뭐 여기까지는 통상 뭐 그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안이 신분증 다발을 들고 버스에 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 잠깐 세우라고, 차 갓길에 대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대대적인 이제 신문에 들어갑니다. 가족들 신분증이 누구한테 빌린 거잖아 지금요. 근데 또 문제는 또 그랬어요.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공안이 신분증에 적혀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하나씩 호명을 해요. 이름 뭐냐, 주소 뭐냐, 여행 목적은 뭐냐. 중국 공안의 질문을 당연히 중국어를 모르는 가족이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겠죠. 엄마랑. 그러다가 남동생이 빌린 신분증의 이름을 딱 호명을 하게 됩니다. 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한치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잡히면 바로 북송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남선이 중국을 못 하잖아. 심각한데요? 그때 북송당하면 왜냐면 제가 한국 여권이 있었어요. 제 몸에. 여권이 있으면 저희 같이 잡히면은 한국 기도가 되고 한 가족인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총살이에요. 북한 가면 무조건 총살이에요. 그때는 동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김철수였는데 중국말로 김철수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불러도 또 두 번째 불렀는데도 동생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까지 부른 거예요. 우리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내가 피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 하고서 성민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 경찰한테 나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벙어리다 이랬어. 왜냐면 말을 시킬 거니까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 가족이.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벙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벙어리다 이랬죠. 그랬더니 벙어리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신경질을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제 뒤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뒤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희 엄마가 진짜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서. 그 경찰이 저건 또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일행이고 벙어리야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쿤민까지 가는 일행이고 내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한참 보더니 근데 이 버스에 벙어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벙어리가 많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눈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벙어리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운전기사가 벙어리 맞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찰이 돌아서서 내려가는데 그 경찰이 내려가면서도 찜찜했나 봐요. 그런데 뒤로 돌았다가 뒷걸음질하며 가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버스 문이 또 닫히는 거예요. 그 버스는 바로 출발했고. 그때 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제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버스에 있는 그 몇십 개의 눈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승객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벙어리 아니란 거 알잖아. 그렇지, 말을 계속 했으니까. 왜냐면 거기 북경 도착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우리 셋이 북한 말을 그동안 못 들었던 수다를 11년 동안 수다를 7시간을 떨며봤거든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도 너네 벙어리 아니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 너무 감사. 진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버스 승객 그분들 너무 감사.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감사. 네.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지리도 모르고. 그때는 브로커를 썼어요. 왜냐면 중국이 제일 위험지대니까 중국은 제가 담당을 했고 그때는 브로커를 써서 라오스에 있는 그 비엔티엔이 수도예요. 비엔티엔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무사히 모셔주세요. 그게 그분한테 부탁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그분들은 국경 쪽으로 출발했고 라오스로. 라오스 방향으로 출발했고 저는 쿤밍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탄다고 지금 택시 타고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야. 공항 앞에 현서 씨가 도착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들은 안전한 브로커로 라오스까지 무사히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공항 앞에 도착한 현서 씨한테 따르르릉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브로커예요. 무슨 일이죠?
브로커가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분명 브로커가 라오스에 잘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잘 한국행을 밟을 줄 알았는데 라오스에 도착했다던 가족들이 검문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브로커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브로커의 그 다음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몰라라 했던 거죠. 그래서 현서 씨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겠죠? 현서 씨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택시를 돌렸어요. 라오스 국경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한테. 제가 그때 처음 그랬잖아요. 사람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이 이 살점이 순간에 아파오더라고요. 뼈도 아프고 다 아파요. 진짜 몽둥이로 맨날 며칠 맞은 느낌이에요. 제가 택시 뒷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그냥 땅으로 쫙 밑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국 못 들어가고 이게 2주 한 달이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오스 국경에 들어갈 때 나는 우리 가족이 어디 잡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안 나오겠다는 가족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제가 그때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오스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라오스 루앙남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이름이 루앙남타고 루앙남타에서 치앙마이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동선이. 그 루앙남타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의 행처를 찾았죠. 그 지역에는 모든 감옥을 다 휘젓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족이 잡힌 국제 감옥에 잡혔더라고요. 찾았어요? 예. 가족을 찾았고. 어가지까지 송환이 안 된 게 다행이다. 그 일주일 만이니까 일주일 만에 찾아서 라오스 이민국에 매일 아침 출근을 했어요. 제가 그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항상 그 땡볕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담배 사들고 갈 때마다 현금을 들고 가면은 그 라오스 이민국 국장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얼마 갖고 왔어? 주머니 꺼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 다 털어서 이렇게 돈을 내놔요. 그러면 제일 큰 지폐부터 걔가 몇 장 갖고 가요. 그래도 양심을 이렇게 밥 먹을 돈은 남겨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 달을 그 짓을 했어요. 이민국하고 이제 경찰서를 가셨는데 뭐 가족은 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걔네가 풀어주겠대요. 대신에 몸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1인당 US 달러를. 근데 그때 감옥에 우리 엄마, 동생 외에 탈북민 3명이 더 잡혀 있더라고요. 모두 5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5명을 구출해야 되는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5명을 구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5명 몸값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돈이 없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뇌물 주고 에어비앤 비용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꿀 데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꿀 데도 없고. 이렇게 기회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고생한 기회가 왔는데 내가 가족을 돈이 없어서 구출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그때 제 얼굴이 굉장히 수심해졌나 봐요. 엄청. 커피숍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외국인이 내 앞에 오더니 아저씨가 영어로 Are you a travel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 왔니? 네. 너 여행자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리 쳐들어보니까 나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제 뒤에 섰던 키 2m 되는 외국인 아저씨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앞에 서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통 관광객은 오래 있어봤자 일주일 있다 떠나는데 이분은 거기서 관광하고 태국 치앙마이까지 다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도 제가 그 지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얘가 왜 여기 있지? 사주예요, 사주. 그러니까 그때 질문, 너 여행 온 거야?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영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 사전을 꺼내갖고 North Korean defector, prison 5명, need money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보여줬어요. 그다음 그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더니 내가 그 돈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얼마 가격이 어느 정도? 한 600만 원? 500만 원? 1인당 한국돈 100만 원씩 하고 교통비 하고 해서 600만 원 정도를 내라 했는데 갑자기 만난
외국인이 네. 믿었다고요? 네, 네. 이거 혹시라도 안 믿을 수 있는 사람 있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호주 출신인데 딕 스톨프라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맞죠? 이름을 알아요 왜? 네. 어떻게?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때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호주 사람인데 은퇴를 하시고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가 저를 부딪히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에 같이 가두셨어요. 그래서 그 풀려나는 그 동의서에 다 사인을 하고 입금을 다 하고 그 루앙람트에서 비엔티엔 가는 그 차에까지 다 바래주시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잖아요. 라오스에서 한 달 넘게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늘 처음 봤어요. 한 달 후에. 라오스 하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라오스 하늘이 이렇게 예쁜 걸 내가 이제 알았구나 알았고 중요한 걸 깨달았죠. 아, 천사는 여태까지 진짜 영화나 책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현실에 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게 됐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그랬죠. 왜 저를 도와줍니까? 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히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정확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은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리고 우리 탈북자 이슈가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서울에 돌아와서 영어에 그렇게 매진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오늘의 이현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7번째 이름을 얻게 된 현서 씨.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에서 정말 희망찬 생활만이 남았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현서 씨에게 뜻밖의 제안이 날라옵니다. 바로 어떤 제안이었죠? 네, 2013년 테드 강연 무대에 서달라고 미국에 있는 테드의 그 메인 무대에 서달라고 본사에서 초청 인버테이션이 왔던 거예요. 야, 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 그 당시 7,000달러니까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7,000달러. 근데 이 강연을 보려 무려 이제 관객이 3,000명이 달했다. 3,000.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에요. 나는 1,000만 원을 내고 관객으로 앉는 난 VIP인데 그렇지. 그러면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VIP를 나 1,000만 원 내고 이 자리에 왔다. 감동시켜봐. 감동시키시는 거죠. 1,000만 원.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But one day in 1995, my mom brought home a letter from a Caucasus sister. It read, "We haven't eaten for the past week. We are lying on the floor together, and our bodies are so weak. We are waiting to die." I was so shocked. This was the first time I heard that people in my country were suffering. In China, it was hard living as a young girl without my family. Since North Korean refugees are considered in China as illegal migrants, I was living in a constant fear that my identity could be rebuilt and I'd be repatriated to a horrible fate back in North Korea. 어머 이분이 진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helping me? I'm not helping you, he said. I'm helping North Korean people. The kind strange symbolized new hope for me and the North Korean people when we needed it most. I've been so lucky, received so much help and inspiration in my life. So I want to help give aspiring North Koreans a chance to prosper with international support. I'm confident that you will see more and more North Koreans succeeding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TED stage. Thank you.
기립박수. 와 너무 대단한데 이게 사실 이게 3,000명 앞에서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어만 안 되고 가지고 저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 2년 배운 거예요. 예, 예, 예. 정말 3일 동안 다 외워서 올라갔는데 진짜 조선속담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게 딱 그건 거예요. 제가 진짜 구멍을 찾았어요. 지금 정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진짜 입도 뻥긋 못하고 거기 서 있으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카메라 다 있는데 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떠밀려서 제 순서 돼서 무대에 섰는데 벌써 조명이 저한테 오고 관중석은 시커매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너 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지금 저의 목소리가 아닌 2,500만의 북한 주민의 목소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 인생에는 정말 영화 같은 하루였었어요. 현서 씨의 역사는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테드 강의 이후에 이제 유튜브 반응. 영상이 게재된 지 이제 21일 만에 100만 조회수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누적 조회수가 무려 2천만 회예요. 아니에요. 그건 유튜브 조회수고 테드 웹사이트에 또 있어요. 같은 영상이. 그래서 토탈 제가 오늘 검색하니까 4,900만 회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유튜브만 2천이고 토탈은 4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동영상이라는 또 평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SNS 연락 가운데 이게 참 인상 깊었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보다 현서 씨의 12분짜리 테드 강연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현서 씨는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알리기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서 씨에게 또다시 운명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요? 테드가 끝나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에서 했으니까 I'm so proud of 이러는 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미국인이었어서 우리 미국인이 자랑스러워 이러는 거 내가 no sorry 그 사람은 미국인 아니야 호주 사람이야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현대판 영웅이 누구냐 이랬던 거죠. 그 찾아야지 또. 현대판 영웅이 누구냐 호주 방송에서 기사를 써요. 이분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을 찾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그때 당시 페이스북 그 DM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빠인 것 같다. 우리 삼촌인 것 같다. 누구 것 같다. 다 와요. 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사진 보내주세요 하면 사진 다 보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그때 당시 내 눈에는 외국인 얼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 많이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이분이 그동안 나이 먹어서 아파서 살이 빠졌나 혼자 이분이 맞다고 설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먼저 저를 찾아요. 그렇지. 이분이 이 테드 영상이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낸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이분을 찾는다는 광고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조그만 배너가 있는데 My Escape from North Korea라는 그 테드 강연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나 몇 년 전에 노스코리아 레이리를 도와줬었는데 그 기억이 났던 거예요. 제 기억이 나서 그걸 딱 클릭했는데 첫 화면에 제가 그냥 펑 튀어나왔잖아요. 와, 진짜 영광 같다. 야, 이게 그냥 우연히 겹쳐서 결국 이제 애타게 찾던 은인을 찾게 된 건데 당시에요. 이 호주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현서 씨가 이 빅과 재회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다는데 두 사람의 만남 제가 그 당시 영상 또 영상 있어요? 대박이다. 생방송으로. 기다려야지. 진짜 기다려야지. I can recognize your face. 이거 진짜 눈물 난다. 할아버지 너무 싫다. 야, 이 영화 진짜 있었다. Got a famous person sitting next to me. Can't explain the feeling. Can't explain with
any words, but yeah, it was really amazing. 야, 그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야. He said, I'm not the hero, but Going a little bit too far. I said, this is a really hero, the modern hero. 영웅이에요, 영웅 맞아요. 와, 근데 얼굴이 진짜. The small hand, but sometimes that small hand reaches out to many other hands. 와. And that's just great. You know, you sort of think, okay, good stuff. 와. 진짜 기다려 아저씨. 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러냐?